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터 볼 텐데 8년 정도 기준으로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골고루 4가지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특성 외의 지문들이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 쌩 까셔야 됩니다. 그럼 쫓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자, 먼저 토지의 특성 4가지. 먼저 부동성이라는 개념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동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 재산할 때 산자를 쓰는 거.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땅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봐야 돼.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임장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 공부하면 꼭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 농담, 유책, 중개사 수험생끼리 하는 농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럼 임장활동. 그래서 좀 그런 유치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는 선의 야기해가지고 잘난 척 한번 하고, 하여튼간에 부동산이라는 제한은 다른 제와 달리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땅 보고 싶으면 어떻다? 가봐야 된다라는 걸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해서 어떤 채와 콜라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삼겹살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 어떻다? 그만큼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소위 다른 재화와 달리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증성이라고, 안일불자,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증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닳아지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라고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사실 건물만 하더라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될 겁니다. 다른 재화는 당연히 소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어떻다? 바로 썩지 않는다. 그 소멸하지 않는 특성을 가리켜서 영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똑같은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여튼 이 얘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문제 구성하고요.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은 뒤에서 보시면 영속성하고 부증성이라는 것을 주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성이라는 특징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줄 수가 없다. 해서 부동성이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장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군산에 땅이 떴다,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돈 많이 갖고 있어도 굳이 그 땅을 보고 싶으면 지가 기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장활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부동산,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국지적 시장이라는 키워드. 우리가 시장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지역, 서울 지역에 땅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주에 있는 땅을, 군산에 있는 땅을,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갖다가 거기다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의 땅값은 끝없이 오르게 될 것이고, 지방의 외곽 도시들의 땅값은 올라가지 않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시장론에서 국지적 시장. 만약에 땅을 움직일 수 있다라면요, 어떻게 군산, 진주에 있는 땅을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 그 가격이 비슷하게 맞물려 가겠죠. 그래서 콜라랑 틀리다는 얘기죠. 콜라는 서울에서 콜라 수요가 많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필요 없는 콜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 해서 국지적 시장이라는 키워드 읽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이라는 주제와 같이 공부할 것이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여기서 어려운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나중에 정책론 파트에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떻다? 정의 효과를 주거나 부의 효과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 효과를 줬다고 해서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그런 상황을 소위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화장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를 하겠지. 그래서 수요가 감소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화장시설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 빠졌으니까 보상해라 라고 이렇게 뭐 대모는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라고 할 것. 한편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어떻다 이 가치가 올라가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부의 외부 효과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와 그럼 나 부동산 아파트 옮겨갈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편한 세상 3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서울 지역에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은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자, 수도권 외곽 지역 또는 지방 소도시 이런 데 있는 같은 평형 같은 디자인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인근 지역, 자, 유사 지역에서 자, 주변 지역에 대한 먼저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강의 가격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 개별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소위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후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소위 이제 지역 분석에 관한 개념, 감정평가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자연적 특성 파트가 좀 사실 어려운 이유가 지금 시장론이라는 부분에서 국지적 시장, 정책론에서 나오는 개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로서 논의되는 지역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임장활동, 국지적 시장, 이게 주로 이슈가 되니까 외임국 이런 것들이 뭐와 연계되어 있다? 바로 부동성이라는 제목의 특성과 토지 자연적 특성과 연계가 되어 있다. 한 번에 다 외우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하여튼 외임국 요 정도로 다 기본 숙지를 해 주실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말 그대로 다른 재와 달리 자, 뭐죠? 생산비를 투입해서 토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효과를 볼까요? 부증성, 다른 재와 달리 수요가 몰린다라고 할지라도 다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독점 소유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해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욕구에 비해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갖고 싶어하는 독점 소유욕, 그 욕망이 충돌하게 되면 지가의 상승, 그래서 지가 상승 정도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싼 땅을 샀으니까 전에는 이제 땅이 싸면 1층만 지었을 텐데 땅이 비싸니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높게 지어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 집약적 토지 이용, 이 정도가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 파트에서 문제 반 이상을 답을 뽑는 것이 바로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든가 산지 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어떤 택지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부증성의 예외이냐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끔 저런 거 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던 대한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 서해안에 자, 충청남도 당진 이근데 뭘 해? 자, 바다를 메꿔서 대한민국의 육토 대한민국의 이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 밑에 땅이 있었거든요. 이미 땅이 있었거든요. 땅이 없는 땅을 만든 게 아니다. 다만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좀 끌어올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소위 지금 이제 산지 개간, 자, 우리 그린벨트를 없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 올리거나 산지 개간을 하거나 또는 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서 아파트를 지어 올릴 택지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보는 관점에서 보다 택지나 공장 용도로 조성을 한 것에 불과해서 이것은 자 물리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 없지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그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놓고 내요. 택지 조성 공유 수면을 매립을 통한 이 토지의 공급량, 토지의 공급이라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에 해당된다 해서 아니에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그건 뭐로 해석한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해서 이 파트에서는 사실 부증성에서는 바로 공유수면 매립 다음에 산지 개간 등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현상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지문 몇 개 분석을 해볼 텐데 그냥 유형화 시켜놨어요. 맨날 같은 거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형 두 가지 정도 이슈. 다시 부증성이라는 주제와 연계해서 필요한 개념은 바로 부증성의 예외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 외우시고 두 번째 집약적 토지형 또는 집가 상승 같이 연계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위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이슈 부증성이라는 개념을 잡아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물이랑 비교하면 제일 쉬울 텐데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쓴다고 해서 그게 달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농경지 지대론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받아낼 수가 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누가 내 땅을 쓰겠다고 한다면 토지는 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꾸준히 그 차임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게 대응해서 나중에 거기서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마준일이라는 키워드를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텐데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그래서 건물 등을 지어서 얻게 되는 임대료는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다. 다시 돌아왔어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와 달리 쓴다고 해서 달아지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재와 사실 이제 건물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토지라는 재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주로 이슈가 됐던 것은요. 자,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운영 이익 외에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런 경우죠. 서울 강남 지역이 옛날에 7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전 얘기부터 하십시다. 60년대에 서울 잠실에 있는 또는 이제 압구정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신 분은 뭐야? 일단 거기다 배추 농사 짓고 등등등 해서 어떻다? 운영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거의 비싼 아파트가 등장을 하게 되기 전이니까 그때 땅을 팔게 되면 어떻다? 또 자본 이득이라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십니다. 투자론 파트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뭐냐? 보통 영업 이득과 자본 이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영업 이득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켜서 영업 이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고 한다? 자본 이득. 그래서 야기는 이게 짜증나. 여기서는 운영 이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투자론 가면 영업 이득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시험에서는 영업 소득이라고 했다가 하여튼 이게 진짜 나를 국회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날 좀 보내주시라고 국회로 내가 가면 딱 그냥 학개론을 용어를 다 정리를 해버릴 거야. 그냥 못하게 딱 이렇게만 시험에 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의상이 없잖아. 그래서 뭐 하든 말든 나만 대충 증 따고 나가면 될 거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고통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증을 따시고 나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봐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2달 빡시게 하면 돼, 이렇게. 그때 거의 사족 하나 붙이면 대박입니다. 넌 머리가 좋으니까 한 달 반에서 충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걔는 딱 발을 담근 다음에 2년 이렇게, 3개월 이렇게 계획을. 근데 혹시 교회 다니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신도가 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같은 성도가 어떻게 결정을 땄냐고. 솔직히 선생님 모르시잖아. 왜 자기가 땄는지. 얼떨 결정을 딴 거니까. 그래서 아는 거 맞추고 몇 개 찍은 게 더 맞고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분한테 성도분한테 먼저 합격하신 분한테
어떻게 장로님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 명언을 남기셨어요. 기도하십시오, 자매님.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제일 솔직한 거야.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은 겨우 1년 또는 10개월, 9개월 공부해서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할 만큼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증만 따고 그냥 내키는 데 얘기하면 돼. 그때 제일 좋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기본서를 열심히 봤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야. 그건 서울대 법대 수석한 입학한 녀석이 했던 소리가 교과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냥 열심히 과외 필요 없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이런 개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베껴서 한 소리가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했고, 기본서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순간에. 하여튼 간에 다시 갑시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자, 장기 투자 얘기 하다가 운영 이득의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영업 이득이란 표현 쓰고 영업 소득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이게 대강 틀이 잡히면 그 용어 쓰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지 않으셔도 그냥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운영 이득 외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달라지지 않는 성질,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뭐 사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볼펜 임대업 이런 거 없습니다. 볼펜 임대업 없어요. 무슨 뭐 가방 임대업 이런 거 없어. 왜? 쓰면 달라지니까.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토지 등 건물도 항상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나 보셔야겠고, 그 외에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어떻다? 이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에 쫓기시면 안 돼. 감가상각 이론은 어떻다? 적용될 수 없다. 또는 재생산 이론은 어떻다? 적용될 수 없다. 이건 뭐랑 비교하냐면 건물이랑 비교하는 건물. 건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물 지어 올리게 되면 몇 년 지나면 뭐 그게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경제적 내용 연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50년, 30년 지나게 되면 건물이 사가지기 없어지게 낡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어떻다? 감가상각이나 또는 재생산 이런 개념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소위 영속성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요. 개별성이라고 해서 키워드 적어내셔야 돼. 대체관계라고 하는 거.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 세상에 이러한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성질.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르면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토지가 있다 하십시다. 자, 도로가 있고요. 자, 하나의 토지, 두 개의 토지, 세 개의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중요한 쟁점은 용도 지역이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지목이 똑같을 수도 있고 등등등 지역이 또 유사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토지라는 건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만약에 얘도 100평, 얘도 100평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신도시 개발에서 딱 100평이라 할지라도 도로 쪽에 오른쪽에 있는 토지와 또는 사거리에서 좀 가까운 토지와 약간 더 멀어진 토지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됩니다. 콜라는요. 자, 슈퍼 가서 보면 다 똑같아. 콜라는 다 똑같다고요. 이 콜라가 됐든 저 콜라가 됐든 물론 이제 현미경으로 해보면 무슨 미세한 차이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은 소위 상품으로서 재화로서의 성질은 어떻다?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죠? 중심 상가 보게 되면 상가 위치 다 건물 비슷해 보이고 토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다? 조금씩 중심부에서 조금 멀어지느냐 한 블록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동일한 토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물론 여기에 공감 별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냥 학개론 하는 사람들이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어떻다?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라는 식의 개념이 뭐가 된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 경제론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줄을 섰네요. 그 토지를 나에게 파시오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탄력, 비탄력, 요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나중에 가격 변화를 중심으로 논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 변동에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탄력적이다.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멈춰 있어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경제론 파트에서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수요자가 줄을 서서 나에게 파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도 갖고 너도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대신 이제 그 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는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 나중에 경제론이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시장론이랑 관련해서 또 정책론이랑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얼마나 반영이 됐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시장론 이런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콜라가 자 평촌에서 1,200원에 판매가 됐다. 그럼 이제 서울시 관악구에서 1,200원에 판매가 됐다. 예. 근데 만약에 사당에서 1,800원에 판매가 된다. 그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야. 야, 똑같은 물건인데 너는 왜 1,800원에 팔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개별성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0평짜리 토지를 1억에 매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토지가 얼마냐? 1억 언저리 비슷하겠지. 그러나 똑같은 물건은 아니니까 너 1억에 팔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 그래서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래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조금 밋밋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노출되셔야 돼. 이런 식의 지문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우시고 또 다 잊어버리시고 또 내일 되면 또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롭고 그 다음에 듣다 보면 아는 게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거 이렇게 똘똘할 줄 알았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서울대는 아무나 못 갑니다. 제 주변에 딱 한 명인가 서울대 갔는데 그 새끼는 완전히 또라이에요, 또라이. 발상 자체가 완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던 애들 중에 서울대 하면 딱 나머지 애들은 그냥 찌질해. 다 찌질한데 그쪽 간 애들은 좀 특이한 애들 같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등록금 싸게 해주잖아. 특이하다고.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 좀 하다가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들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사가 강의를 좀 잘하나 보다. 아니고요. 두 번 들으니까 그냥 외워진 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서울대를 한번 봐볼 걸. 보는 건 자유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는 대학이 그 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반복하면 됩니다.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간단한 거 갑시다.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자 바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재와 달리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땅값은 비싸지게 될 테고 토지 이용은 집약적인 모습,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더 하나의 쟁점이 이 부증성의 예외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들어봐도 산지 개간이나 공유수 매립을 통해서 택지나 공장 용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게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운영이득 외 자본이득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남한테 빌려줘도 자 임대를 받더라도 토지가 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바로 임대차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재생산 뭐 이런 이론은 당연히 없다.
어떻다 적용될 수 없다. 감가상각의 문제, 토지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건물 같으면 나중에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요 감가수정이라고 해서 바로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마지막 개별성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세상에 이러이러한 토지는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해서 많이 팔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급은 비탄력적. 대신 이제 한 명, 나만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 특성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힘든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제일 짜증나고 힘든 거. 될 듯 하면서 자꾸 헛바퀴 돌아가는 그런 느낌 받는 게 이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짜증이 나시는 게 정상인데 집에 가서 짜증을 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짜증이 나는 게 정상이다까지 아예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딱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몇 달 이제 헤매고 짜증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이 잡혀요. 이게 어려운 게 나머지 뒤에 있는 정책론, 시장론 또는 경제론, 감정평가론 이런 것까지 다 짬뽕 되는 개념. 또 영속성에서 나중에 수익환원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론과 관련한 개념인데 계속해서 달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나중에 수익환원법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이 정도 틀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연적 특성에 의해서 아까 봤던 것이 이문적 특성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른 제와 달리 이 토지라고 하는 제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택지, 산지 개간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등성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경제적 특성에서 뭐냐니까 이것도 이 자체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장론을 공부를 할 때 희소성 또는 이게 감정평가로서 문제가 된 거 가격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 등에서 이슈가 되는 게 고가성. 다른 제와 달리 부동산, 토지라고 하는 제와 부동산 묶어서 볼 텐데 대단히 가격이 비싸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참여자, 수요자는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론 파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위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위험의 한 유형으로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라는 제어를 팔고 싶을 때 수십 명이 줄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바로 유동성이라고 해서 실제 팔 때 실제 시가보다 낮게 금매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위험을 가리켜서 나중에 투자론에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성 얘기는 나중에 정책론에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냥 듣고 이거 날리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주제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그렇게 하나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내용, 교재 가지고 몇 개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시게 되면 시간 없으니까 9페이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3번쯤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진작에 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처음 수업한다고 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뉘앙스, 윤곽만 잡는 거야. 지금 첫 시간인데요. 뒤지기 하다가 뒤져버린 수 많습니다. 이건 계속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뇌되다시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쯤 보니까 토지 부정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짧게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어떻다?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택지가 필요하다. 주택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산지개간 혹은 뭘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택지 자체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학계론이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씹으려는지 이게 제 감이 안 잡혀. 이게 번역한 문장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건 뭐냐면 토지의 부증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다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1번 29의 A형 1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에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에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그러면 집약화하고 집약적 토지 이용, 건물 높게 짓는다는 얘기는 뭐와 연계되어 있다? 개별성입니까? 아니지.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개별성. 영속성입니까? 썩지 않는 성질? 썩지 않아서 집약적 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성이 이런 개념이 될 테고 이 집약적 이용은 결국은 땅값 비싸다라고 하는 거 바로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가실 때 그걸 골고루 보시게 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대충 맞는 것 같거든. 대충 맞는 것 같거든. 그게 최악입니다. 시험 보실 때. 객관식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알게 되면 작살납니다. 제가 농반 진반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딱 보게 됩니다. 3월 말쯤에. 그때 가면 점수가 팍팍 나와요. 오, 이게 내가 서울대를 진짜 공부를 할 걸 그랬네.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때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이 나서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5월 달 또는 4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오히려 빠집니다. 평균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 좌절하고요. 두 번째,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해서 더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월 달이나 뭐 5월 달 뒤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보게 되면 점수가 더 빠져요. 그렇지? 내가 원래 머리가 안 좋았었지? 이렇게 해서 또 자책하시고. 그거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쉽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잘 풀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게 되면은 뭐라고요? 아는 건 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외우지 않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과거엔 잘 풀었던 문제를 이제는 실력으로 돌파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스톱! 여기서 바로 뭐라고요? 부증성이라는 개념. 근데 그 지문 보니까 인접성이라든가 적재성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시험 지문에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지 네이버 지식 검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인접성이 부동성이랑 연계되는 개념인데 서로 토지는 맞닿아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인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외우시면 독이 된다고. 왜? 16년간 흘러가는 지문들이 무조건 2개 정도씩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대 파지 마실 거.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 2번 문제 토지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 지문이요.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해서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희소성 때문에 욕망에 충돌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답 3번이죠? 답 정해져 있다고. 아까 얘가 지금 언제 나왔어? 23회 때. 그리고 아까 앞에 지문 3번 지문이 28회인가요? 29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라고요. 해서 29회 때구나. 결국 계속 같은 주제를 갖고 답을 뽑고 있다. 이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고. 29회 때 마지막 나왔으니까 31회 때 또 내더라도 아무 지장 없어. 아니 문제를 지금 보세요. 새로운 답이 아니라 내는 것들을 계속 내고 있다고.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되게 간단한 문제고 그걸 계속 단순하게 접근하면 될 문제인데 자꾸 해석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문제 3, 4번 필요 없고 옛날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자, 26회 때 문제 영속성에 관한 관련 기출 문제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속성에 관한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토지 집약적 용 스톱. 예, 기억은 뭐가 됩니까? 아까 부증성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바로 부증성이라는 주제와 연계되어 있죠. 기억번은?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높은 건물 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이 길거리에 깔려 있으면 높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부는 부정성, 기역은 나가리. 니은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또는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달아지지 않는 성질. 그래서 니은번은 영속성이고요. 디귿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아까 외임국해서 부동성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돼 있죠. 리을번 일물일가의 저 법칙이 배제되고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대체관계는 뭐라고 써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음번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미음번 영속성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은하고 미음 두 가지가 되는데 이런 거 보면서 미음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부동산 활동이 친구입니까? 배려하게? 부동산 활동이 친구냐고 뭘 배려를 해? 아니, 이 국어 문법이 안 맞잖아요. 친한 친구냐고 뭘 배려를 왜 해? 말이 안 된다고, 우리 국어 문법상. 제가 부동산 학교를 공부할 때 개 짜증나는 이런 거야, 이 새끼들이 그냥. 무슨 가족이냐고 배려를 하게, 부동산 활동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다고.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깔끔하게 법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럴 의사가 없으시잖아. 그만하고 이제 빨리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 고치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럴 의사가 없으시잖아. 그럼 외워야 된다. 그래서 비워두시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 자체까지도 그냥 대충 뉘앙스의 문제로 넘어가셔야 된다. 이게 학교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문법상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26회 때 문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 이득과 이용을 통해 생기는 운용 이득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영속성이죠. 썩지 않는 성질, 달아지지 않는 성질.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답이 영속성. 답 4번 들어가는 거죠. 거기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가면 또 문제 나와 있는데 30회 때 26, 28, 30회 때 이렇게 지금 짝수의 나오고 있나요? 26, 27인가? 26, 27, 30. 영속성 자주 내고 있다고요? 자, 보니까 우리 교재 12페이지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을 해서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의의는 또 뭐야? 2번 장기 투자를 통해서 스톱. 그냥 더 이상 끊어버려야 되죠. 장기 투자 나오면 뭐라고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더 높게 한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 뭐 관리를 잘하면 가치가 더 괜찮게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것도 분석한 말이 안 돼. 토지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며. 앞에서 공부할 때.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토지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 업 분류할 때. 이게 개판이라고. 또 토지를 관리를 한대. 뭐 토지에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서 건강하기를 뭐 이거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 자꾸 이렇게 좀 짜증내면서 보셔야 돼. 이 파트가 되게 짜증나니까. 최소한 근데 장기 투자 이런 얘기 개념은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다. 그 밑에 개별성 관련해서 지문 첫 번째 박스,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아까 외부 효과, 외임국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부동성과 관련되는 게 부의 외부 효과. 그 다음 교재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중간에 모를 얘기 나오면 짜증내지 말고 그냥 패스하시라고.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어야 하는 것인가. 인문적 특성은 별로 기억도 못해 우리가. 자연적 특성 4가지 썼죠? 뭐가 있었어? 부동성, 두 번째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4개만 갖고 쇼부를 치는 거야. 제가 일 없이 줄여놨잖아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자고. 그럼 옆에서 아파트가 뭐가 들어서갖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대.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외부 효과. 이건 정의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부동성이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밖에 없죠? 부동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2번 끝.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연적 특성 말고 인문적 특성, 자 요구할 때 위치의 가변성. 자,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이런 건 다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저쪽이잖아. 자, 어디 있죠? 저쪽에 안산 끄트머리에 시흥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백오 신도시. 백오 신도시 바닷가에다가 그 뭐 신도시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거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무슨 캠퍼스 하나가 옮겨간다. 요거 하나로 거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요즘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걸 가리켜서 위치의 가변성. 뭔 소리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바닷가, 그냥 황량한 바닷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무슨 캠퍼스 하나가 등장하면서 교육, 무슨 그것도 되게 웃겨 죽겠어. 그럼 거기 그 동네 애들은 다 서울대 가나? 아, 그잖아요. 그 대학원이야. 그리고 거기는 일반 서울대도 아니야. 학부가 아니야. 그럼 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거기다 무슨 서울대 무슨 캠퍼스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동네 애들만 그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시켜주나? 그걸 왜 따라가냐고. 근데 따라가야 돼. 왜? 남들 따라가는 데가 돈이 되거든. 저처럼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면 남들 가는 길을 다 놓쳐. 백오 신도시 서울대학교 무슨 캠퍼스 입지 확정! 그러면 사람들이 우 하고 개대처럼 몰려가. 집값이 떠. 근데 저같이 이제 뒤에 까칠하게 야, 그럼 그 동네 가면 다 서울대 들어가냐? 이 지랄을 하면서 안 가면 거의 투자 못 하니까 거지가 돼.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항목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딱딱 끊어서 보셔야 돼. 여기까지 보시고 30분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